이놈들이 수수료만 받아먹고 기대 수익은 한 0% 정도 됩니다. 네, 예금을 아는 초절 할머니도 이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PPT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PPT를 좀 키웠고요. 제 얼굴도 좀 더 커졌고,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좋으시면은 댓글에 와 좋다 라고 해주시고, 그 전이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초보 1억 시리즈 기속이 되는데요. 당신의 퇴직연금 펀드가 쓰레기일 가능성은 95%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한국 1600개 퇴직연금 펀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얘네들의 수익률을 받았죠. 그래서 본론으로 진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퇴직금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왕초보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는 겨우 했는데 도대체 나중에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퇴직금은 DB가 있고 DC가 있습니다. DB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다가 근무 연수를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개똥 부장님이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급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30년 일했다. 근데 1,000만 원이다 하면은 1,000만 원에다가 30년이 아니라 30개월을 곱해가지고 3억을 주는 겁니다. 퇴직금으로요. 자, 이게 김개똥 아저씨한테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회사한테는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면 회사도 갑자기 어디서 3억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그 전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불려가지고 3억을 만들어서 30년 후에 김개똥 아저씨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중간에 그 투자를 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3억이 없네? 2억밖에 없네. 아씨 하면은 나머지 1억을 딴 데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회사는 김개똥 부장한테 3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그 전에 잘못해가지고 2억밖에 없다. 그러면 1억을 딴 데서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회사들은 요즘 보통 DC를 선호합니다. DC는 뭐냐 하면은 네, 회사는요, 매월 특정 금액, 뭐, 월 10만원, 20만원, 이런 금액을 김개똥 아저씨의 퇴직금 계좌에다가 넣고, 그걸로 모든 책임을 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퇴직금 계좌에 월마다 돈이 천천히 쌓이겠죠. 그거를 직접 불리는 거는 김개똥 씨가 하는 겁니다. 회사는 그 돈 이제 주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가 더 유리한가? 아주 제너럴하게 보면은 그 월급이 팍팍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회사 또는 이제 그런 구간에는 DB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월 2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 월 300을 주고 3년에 월 500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월 1000을 주고 이런 회사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마지막 급여 곱하기 근무 연수 이렇게 퇴직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급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럴 땐 당연히 DB가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DC는 이제 더 이상 그 연봉이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제 월 500이 됐다 그 다음에는 510, 그 다음에 520 이렇게 천천히 오른다라고 치고 그리고 그 내가 돈을 불려가지고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봉은 뭐 연 2%씩 성장을 하는데 나는 뭐 연 5%, 10%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DC가 더 유리한 겁니다. 자, 일단 이론은 그렇고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회사들이 DC를 한다고 하니까 수십 개의 금융기관들이 거머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퇴직금 계좌를 운영한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1621개의 펀드 데이터를 확보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14.9조 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은 수수료 후에 이 얘네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 그게 궁금하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리 10% 이상 낸 펀드 44개, 1621개 중에서요, 2.7%입니다. 복리 5% 이상 수익을 낸 펀드 125개, 7.7%. 자, 복리 2%는 솔직히 내야죠. 왜냐면 예금만 어디 해도 우리도 복리 2%벌 수 있거든요. 자, 그런 펀드가 1621개 중에서 290개, 18%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18이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리 0% 이상, 네, 수익 자체를 낸 펀드가 825개, 5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렇습니다.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퇴직금 계좌에 돈이 쌓이는데, 네, 원금도 못 구하는 겁니다. 오우, 쉣. 평균 복리 수익은, 이 1621개 평균 복리 수익은 마이너스 0.59%입니다. 와우,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한 방이 더 남아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들어진 퇴직연금 펀드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그런 펀드만 남겨놨더니 499개가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1621개니까 그 5년 만에 1000개 이상의 퇴직연금 펀드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499개만 볼 때 복리 10% 이상 달성한 펀드 네,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복리 5% 이상은 11개 정도가 되고요. 복리 2% 이상은 33개. 그러니까 사실 초졸 할머니들도 그냥 은행 가서 예금해 주세요 하면은 복리 2%를 벌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달성한 펀드가 겨우 33개, 500개 중에서요. 그게 6.6%입니다. 네, 그리고 수익 자체를 낸 펀드는 57% 이렇게 되고 평균 복리 수익은 마이너스 0.04%. 와, 원금도 못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펀드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쓰레기라는 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복리 2%를 못 낸 펀드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쓰레기 펀드가 93.4% 그리고 복리 5% 정도는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쓰레기 펀드 비율이 100-2.2 그러니까 97.8%입니다. 그래서 대충 중간 때리면 95%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한번 좀 보죠. 이 펀드들을. 그나마 이제 가장 잘한 놈이 어떤 놈이냐? 2016년 전부터 운영한 펀드를 보면은 5년 이상 설립된 펀드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펀드가 이 놈입니다. 뭐 이런 놈이 있네요. 삼성 코덱스 은선물 특별자산 상장지수 투자신탁. 아유, 이름도 길다야. 얘가 이제 2011년 7월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한 2천억 원을 굴리고 있네요. 총 수수료 0.68% 그리고 1,000원이 이제 8, 9년 만에 3,225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리 수익이 14% 정도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잘난 애가 이제 이런 애, 이제 뭐냐 이거는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 종류형, 그러니까 나스닥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구만. 네, 이런 애도 15년 7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400억 굴리고 있고, 그리고 얘도 이제 복리 11%가 났는데 이 둘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애들 이제 조금 보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복리 5%를 이상을 달성한 이제 펀드들이 몇 개 있고요. 여기 이제 어떤 펀드들인지 대충 이제 보실 겁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최근 5년이나 10년 동안에 잘 나갔다고 미래에도 잘 나갈 것인가? 그런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펀드들이 최고네. 여기 투자를 할래. 가져와.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복리 수익이 그나마 높은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디프레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복리 5% 이상 번 펀드가 겨우 11개. 그러니까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2% 펀드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럴까요? 일단 투자를 찌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투자를 굉장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자, 근데 여기서 또 자산의 0.84%를 연수수료로 떼어 먹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디프레싱하죠. 최대 2.18% 먹는 펀드도 있었습니다. 에휴, 정말 그 한숨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수수료를 총 자산에서 1.5% 이상 떼어먹는 펀드가 8%, 1% 이상 떼어먹는 펀드가 34%, 그리고 0.5% 이상 떼어먹는 펀드가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수료가 0.84%. 아니, 고객은 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보시면은 고객이 버는 돈은 마이너스 0.59%.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쥐꼬리처럼 벌어가지고 그 쥐꼬리 같은 수익은 당연히 지네들이 다 수수료를 먹고 심지어 자산의 일부까지 침해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더 먹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얘네들은 정말 이거 뭔지 아시죠, 다? C 바이러스 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를 사람을 좀 덜 만나기 때문에 제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건 저한테는 좋은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퇴직연금 펀드들, 얘네들은 좋은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사자성어로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중요하겠죠. 왕초보님들. 자, 어떻게 우리 퇴직금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자, 일단 DB의 수익률은 연봉 상승과 비례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초반 상승률이 가파르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5년 정도가 이제 연봉이 꽤 가파르게 오른 것 같고, 그 후에부터는 상당히 더디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처음 5년 동안에 DB를 포기하고 DC로 들어가는 게 어리석은 일이겠죠. 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상승률이 더뎌지면은 DC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보셨죠? 퇴직연금펀드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회사가 이제 그 계약을 한 이제 퇴직금 운영을 하겠다고 계약을 한 이제 그런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자, 이 금융기관이 우리가 직접 ETF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DC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퇴직연금펀드에 맡길 수도 있으나, 우리가 ETF를 통해서 직접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알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0.1%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융회사는 이거를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해야지 쟤네들이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챙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ETF를 직접 거래하고 하면은 걔네들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ETF를 직접 운영하고 싶습니다 해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직접 ETF 셀프 운영이 불가한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자, 직접 운영이 불가하다. 한마디로 그 ETF가 답인데, 답이 없을 경우에는 DC를 포기하시고 퇴직연금펀드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DB로 그냥 남으시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퇴직연금펀드와 이런 애들이랑 뭐가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 금융사가 좋아가지고 ETF 셀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할렐루야, 아직 구제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 김성일 님이 쓰신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아주 대박 훌륭한 책이 하나 있거든요. 이 연금 굴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죠. 네, 참고로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분이 책을 팔아가지고 저한테 돈이 들어온 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어쨌든 직접 ETF로 연금을 굴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것저것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연금 포트폴리오나 사기적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성일 저자님이 이 책에서 그나마 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책에는 이 말고도 훨씬 많은 내용이 있고, 특히 이제 어떻게 이 연금 펀드 같은 거 해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공격적, 중립적, 안정형인데, 저는 솔직히 안정형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주식, 선진국, 신흥국 주식이 있고, 그리고 한국 국채,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아쉽게도 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쉬울 대로 그냥 주식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했고, 그리고 선진국, 신흥국 이런 식으로 좀 나눴습니다. 딱 보니까 미국 채권도 못 사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금 포트폴리오를 2002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돌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복리 수익 8.9% 정도를 먹을 수가 있었고요. 공격형을 하면은 안정형의 수익은 7.7%, 조금 더 낮기는 한데 최대 낙폭, 즉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서 깨지는 돈을 보면은 공격형은 27% 까진 적이 있었고 안정형은 11%밖에 안 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정형이 좀 더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잃는 돈은 겨우 11%, 이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복리수익 7%, 8% 정도 내면은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당연히 퇴직연금 펀드 중에서 상위 1% 또는 2%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죠? 왜냐면 딴 애들이 하도 그지 같으니까요. 네, 요약을 하면은 다시 한번 퇴직연금펀드 절대 가입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 수수료만 받아먹고 기대 수익은 한 0% 정도 됩니다. 네, 예금을 아는 초절 할머니도 이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상위 1, 2%에 투자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네, 과거에 잘 나간 펀드가 미래에도 잘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가 한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언제 DC를 하느냐? 일단 급여 상승이 더디고, 그 다음 직접 ETF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이 김성일 님의 책을 읽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축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고, 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DC를 하는 겁니다. 네, 모든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은 급여 상승이 빠르다, 그리고 ETF 운영이 불가하거나, 또는 이제 나 투자 직접 하는 건 귀찮아, 아니 내가 김성일님의 책까지 읽어야 돼, 너무 싫어, 이러신 분들은 다 포기하시고 그냥 DB로 가는 것이 절대 유리합니다. 자, 이거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대체 퇴직금과 관련 있는 사람이 이 한국에서 몇 명입니까? 한 2, 3천만 명은 되겠죠. 그죠? 2, 3천만 명. 그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죠. 깜빡깜빡. 네, 그리고 정말 유익하셨으면은 구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영상이 재밌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